글을 쓰고픈 이유. 책임감일까, 의무감일까, 어쩌면 둘 다일 것이다. 이 무렵 비아 프렌치 제나를 걸은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이 길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상을 벗어나 온전히 걷는 행위에 집중하며 그 과정을 쓰는 날들은 단순하면서도 무한히 깊고 넓은 심연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몸은 힘들어 쪼그라들어도 사색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이 펴지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나는 힘들었던 순간마다 차오르는 분노를 쓰는 행위로 표출해왔다. 행복할 때는 공둥이를 붙이고 글을 쓸 필요가 없었지만 분노와 불안은 매일 나를 쓰게 했다. 글쓰기를 생활화한 뒤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힘들 땐 글을 썼고 내 글을 읽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여러 번의 봉쇄를 겪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첫 번째 책을 출간했다. 그토록 바라던 작가라는 명함이 생겼다. 그 이름이 너무도 묵직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김혜지 작가라는 호칭은 지금까지도 쓰기를 지속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남쪽으로 왔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내가 그리워했던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오지랖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좋은 의미이다. 유난히 여기로 가야 한다, 저기는 안 된다, 로마까지 갈 거냐, 쉬었다 가라. 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던 어르신 한 분은 직진하다가 터널을 만나면 좌회전을 하라는 둥 묻지도 않은 길을 알려주고 떠났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외국인인 우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탈리아 말만 했다.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본인이 할 말을 끝까지 내뱉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정말 그리웠던 오지랖이었다.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는 지역 간 소득만큼이나 사람들 간의 온도 차이도 꽤 큰 편이었다.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각각 3년씩 살아보니 남쪽 사람들은 정서가 따뜻하고 훨씬 인간적이었다. 그에 반해 북쪽 사람들은 체계적인 반면 가끔은 차갑게 느껴졌다. 로마에서 처음 베네치아에 왔을 때 사람들의 무뚝뚝한 모습에 괜히 혼자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단골 카페에 아침을 먹으러 가면 왜 나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애칭인 아모레 또는 여성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 까라라고 불러주지 않는지 의아했다. 북쪽 정서에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남쪽의 친근하고 애정이 어린 말투와 특히 그 사람들이 가끔 그리웠다. 길에서 만난 온기 가득한 참견 덕분에 우리는 더 힘을 내 중간 마을인 몬테로시까지 쉬지 않고 걸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아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었던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다시 손가락을 허공으로 휘저으며 아는 체를 했다.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 아저씨의 따뜻한 눈길이 뒷꽁무니에서도 느껴졌다. 시골길에서는 못해도 500m마다 순례길 표식이 있지만 오히려 마을 안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다. 그럴 때는 GPS에 의존하거나 마을 주민에게 물어야 했다. 이렇게 나서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 힘이 났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개암나무가 많이 보였다. 지금은 초록색이지만 9월이면 열매가 갈색으로 무르익어 바닥에 우수수하고 떨어지겠지. 매 계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상상하자 봄에도 가을에도 똑같은 길을 다시 걸어보고픈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때마다 자연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 도시에서 늘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을 살필 새 없이 살았다. 백수가 된 이후에도 하늘 한번 제대로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더 조급해졌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유럽에서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지나쳤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자연은커녕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조차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나는 천성이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했다. 이탈리아 중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재봉틀과 그림을 배우고 눈에 불을 켜고 전시회와 투어를 쫓아다녔다. 남편 말에 의하면 나는 돈 되는 것만 빼고 뭐든 전투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이었다. 이탈리아어를 읽을 수 있게 되자 마치 까막눈이었다가 그를 깨우친 사람처럼 한동안 활자에 중독되었다.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이고 알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의 삶도 안정되었고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났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나 언어 문제는 내가 나서서 해결했다.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야 하는 주부였으나 남편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쯤 있다는 생각에 이탈리아어에 대한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대학 입학까지 고려하던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한동안은 철저히 온라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함과 남아도는 시간은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언제쯤 상황이 괜찮아질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것이 우울증일까? 밑바닥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기에 성지 순례길을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순례길을 통해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간절히 믿고 붙잡고 싶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나에게는 이 길이 정답이어야 했으나 길이 나에게 답을 제시해주지는 않았다. 다만 계속해서 길을 내어줄 뿐이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만만하다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내딛는 걸음 속에서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 무조건 빨리 갈 필요도 없었다. 느리게 두 발로 걸을 때 나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꼈다. 천천히 나를 돌아보며 걷는 법, 즉 자연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법을 길에서 깨달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트레아 공원이 나타났다.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내려가자 몬테 젤라토 폭포에서 시원한 물이 쏟아졌다. 벌써 물에 젖은 사람들이 점심용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터벅터벅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정말 시원하겠다.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나는 코카콜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푹신한 침대에서 꿀맛 같은 낮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오늘 숙소 주인은 일본인이었는데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을 알고 일찍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내가 알고 있는 일본어를 총동원해 감사함을 전했다. 캄파냐노 디 로마의 구 시가지 중심 광장에는 돌고래 분수와 몇 개의 식당과 바가 있고 직선거리 양옆의 대부분은 오래된 집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시가지로 가자 훨씬 더 넓은 광장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활기가 느껴졌다. 아이들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어른들은 산책을 즐겼다. 그곳에서 우리는 라디코파니에서 만났던 자코모 형제와 재회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걸음이 배는 빨라서 이미 로마로 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반가웠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갑자기 형인 자코모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버스를 타고 갈 거야. 뭐라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왜 버스를 타겠다는 거야? 내일부터 로마까지는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가 이어질 거야.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는 이제 질린다고. 그렇구나, 잘 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길에서 또 만나자고. 로마 외곽으로 진입하는 내일부터는 흙길을 거의 만날 수 없다. 그래도 내 마음속의 동지가 버스를 타겠다고 하니 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바티칸에 입성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두 발로 걸어 마주하고 싶었다. 최소한 인도와 차도는 제대로 분리되어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형제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활력이 넘치는 동네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까지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누가 말을 많이 하나 대회라도 출전한 사람들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의 봉쇄 기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참 이탈리아 사람답구나 싶어 웃음이 났다. 그나저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종일 꽁에 있던 남편은 숙소로 돌아와 갑자기 날벼락 같은 울분을 토해내었다. 어리둥절한 나는 그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듣고 있는 척을 했으나 사실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광장에서 만났던 말 많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의 잔소리는 한 번 시작되었다 하면 한두 시간 만에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날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왜 내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더니 돈 이야기로 흘러갔다. 순례길을 걷는 동안 모든 일정 및 선택권을 남편에게 맡겼지만 어제 스투리 마을에서 꼭 묵고 싶은 스위트하우스가 있었다. 가격은 75유로, 남편이 원하는 숙소는 50유로였다. 그는 내 의견을 따라주었으나 25유로나 더 비싼 숙소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걷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고 막바지에 모든 불만이 폭발했다. 겨우 25유로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나 싶어서 나는 서러운 마음에 그만 펑펑 울어버렸다.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서 왜 여행을 멈추지 않는 건데? 남편은 쉽게 답하지 못했고 나는 더 서럽게 울었다. 남편이 화를 낸 이유가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그도 불안했을 것이다.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우리가 이 여행을 지속해도 되는지,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계속 붙잡아도 될지. 끊임없이 다독이며 걸어왔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다고 그가 말했다.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고마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가 말없이 나를 꼭 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마지막 울음을 토해냈다. 우리는 가끔 겨울처럼 냉정하게 얼어붙었다가 다시 봄처럼 서로를 녹였다. 부부는 여러 번의 봄과 겨울을 오가며 단단해지는 존재인 것 같다. 아슬아슬하게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서로에게 낸 생채기에도 새살이 돋을 거라고 나는 믿었다. 남편만이 아니라 사실 나도 수많은 감정선을 오갔다. 내면의 슬픔과 두려움을 보았고 눈물나게 행복했다가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짝 긴장했다가 완전히 놓아버리기도 했다. 나열하다 보니 내가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를 알았다. 걷는 행위와 쓰는 행위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괴롭지만 황홀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부지런히 움직여 걷고 공도위를 붙여 쓰는 일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매일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걷는 도중 끼적인 메모에 생각나는 대로 감상을 덧붙이며 순례길에 관한 책을 쓰겠다는 원대한 꿈에 부풀었다.